명언 속 인생. 니콜로 마키아벨리.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마키아벨리즘. 이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 권모술수. 냉혹한 정치 조작.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즘은 교활하고 비도덕적인 정치 행위를 뜻합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 본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피렌체 공화국을 위해 14년 동안 헌신한 공직자였습니다. 평화 협상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간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로 권력이 바뀌자 체포됐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유배됐습니다. 그 유배지에서 군주론을 썼습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런데 이 말을 그가 정말 했는지도 논란입니다. 권모술수의 대명사로 알려진 남자가 얼마나 억울하게 오해받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469년 5월 3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베르나르도는 변호사였습니다. 집안은 중산층이었지만 귀족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라틴어와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특히 고대 로마 역사에 매료됐습니다. 1498년 29살의 마키아벨리는 피렌체 공화국의 제2서기관이 됐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외교부 차관보에 해당하는 자리였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직책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14년 동안 피렌체를 위해 일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교황청을 오가며 외교 협상을 했습니다. 체사레 보르자라는 냉혹한 군주와 직접 협상했습니다. 루이 12세와 담판을 지었습니다. 피렌체 민병 때 창설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도시 국가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던 시대였습니다. 외세가 침략하고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혼란 속에서 마키아벨리는 피렌체를 지키기 위해 뛰었습니다. 그 14년이 군주론의 바탕이 됩니다.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1512년 피렌체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에 돌아왔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섬기던 공화정이 무너졌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공화정의 관리들을 숙청했습니다. 마키아벨리도 체포됐습니다. 혐의는 반메디치 음모 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키아벨리가 음모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단지 이름이 한 반란 음모자의 메모에서 발견됐을 뿐이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스트라파도라는 고문을 받았습니다. 손목을 뒤로 묶어 공중에 매달았다가 떨어뜨리는 고문이었습니다. 어깨가 탈골됩니다. 극심한 고통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고문을 4번 받았습니다. 그래도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음모에 가담하지 않았으니 자백할 것도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시를 썼습니다. 고통을 농담으로 표현한 시였습니다.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직을 잃었습니다. 피렌체 근교 산타 안드레아 인 페르쿠시나라는 작은 마을로 유배됐습니다. 그 유배지에서 군주론이 탄생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유배지에서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낮에는 농장 일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카드 게임을 했습니다. 여관에서 잡담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마키아벨리는 후원자 프란체스코 베토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녁이 되면 나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로 들어갑니다. 문턱에서 나는 진흙 묻은 옷을 벗고 왕의 옷을 입습니다. 나는 고대인들의 궁정으로 들어가 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낮에는 농부였지만 밤에는 고대 로마의 지식인들과 대화했습니다. 그 대화의 결과가 군주론이었습니다. 1513년에 완성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책을 메디치 가문이 로렌초에게 헌정했습니다. 제발 다시 공직에 써달라는 간청이 담긴 헌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메디치 가문은 이 책을 받고도 마키아벨리를 등용하지 않았습니다. 군주로는 마키아벨리 생전에 출판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1532년에야 출판됐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지금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군주론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됐을까요? 이 책이 처음으로 정치를 도덕과 분리해서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치 이론서들은 모두 이랬습니다. 좋은 군주는 덕스러워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관대해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달랐습니다. 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군주가 항상 선한 사람이라면 선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상이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덕을 버리라는 말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이렇게도 썼습니다. 군주는 사자의 힘과 여우의 교활함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그 목적은 국가와 백성을 지키는 것이다. 수단을 논한 것이었습니다. 목적은 언제나 국가와 백성의 안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는 독재자를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주론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쓴 책이 있습니다. 로마사 논고였습니다. 그 책에서 마키아벨리는 공화정을 최고의 정치 체제로 봤습니다. 공화정 피렌체를 위해 14년을 헌신했던 사람답게. 그렇다면 왜 마키아벨리는 500년 동안 악인의 대명사가 됐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교회의 반발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군주론을 금서로 지정했습니다. 1559년이었습니다. 정치에서 종교를 분리한 것이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교회가 마키아벨리를 악마의 사상가로 규정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이름이 편리하게 쓰였기 때문입니다. 나쁜 정치를 정당화하고 싶을 때 마키아벨리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마키아벨리라면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마키아벨리의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마키아벨리를 읽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마키아벨리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군주론이 너무 솔직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들을 썼습니다. 그 솔직함이 불편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한 사람을 악인으로 만드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에피쿠로스가 쾌락주의자로 오해받은 것처럼, 제멜바이스가 정신병자로 몰린 것처럼, 마키아벨리도 권모술수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오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편지들을 읽으면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유배지에서 친구들에게 쓴 편지들. 자신의 처지를 유머러스하게 표현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을 농담으로 넘겼습니다. 고문을 받은 뒤 쓴 시에도 그 특유의 유머가 있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또 희곡도 썼습니다. 만드라골라라는 희극이었습니다. 지금도 이탈리아 무대에서 공연되는 작품입니다. 그 희극은 따뜻하고 인간적이었습니다. 권모술수의 대명사가 쓴 희극이 따뜻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나는 조국 피렌체를 영혼보다 더 사랑한다. 영혼보다 조국을 사랑한다. 이 말이 군주론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피렌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현실적인 방법을 논한 것이었습니다. 도덕을 버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런데 이 말을 마키아벨리가 직접 했는지도 논란입니다. 군주론 어디에도 이 문장은 없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요약하면서 만들어낸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00년 동안 오해받은 것도 모자라 하지도 않은 말까지 뒤집어 쓴 것입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가 진짜로 남긴 말들이 있습니다.
운명은 우리 행동의 절반을 지배한다. 나머지 절반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절반은 운명이고 절반은 내 선택이라는 것. 마키아벨리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과 세상이 어때야 하는지 상상하는 것은 다르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자는 무너진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 그것이 마키아벨리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겉모술수가 아니라 현실 직시. 500년 동안 가장 억울하게 오해받은 사상가의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1527년 6월 21일 마키아벨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8세. 죽기 직전까지 공직에 복귀하려 했지만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피렌체는 또다시 공화정이 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그토록 원하던 공화정이 그가 죽으면서 돌아왔습니다. 마키아벨리는 피렌체 산타 크로체 성당에 묻혔습니다. 그 성당에는 갈릴레오, 미켈란젤로, 단테의 기념비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실제로는 그 이름에 붙은 이미지를 알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를 악인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처럼, 에피쿠로스를 쾌락주의자로 알고 있던 사람들처럼 직접 읽고 직접 확인하는 것. 그것이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아라.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명언 속 인생,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